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근로자의 달로 휴장을 하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 아마존이라든지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서 나타났는데 일단 중요한 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금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일단은 현재 금리 수준을 계속 좀 오랜 시간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음에 이 금리 변동의 결정이 금리 인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안정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거는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닌 그런 멘트였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올해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조금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연 오늘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했던 만큼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 세린메이라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증시의 격언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좋은 종목과 이슈도 어떤 게 있을지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최근에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보겠고 우리가 쉬는 동안 또 OLED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OLED 관련 투자 포인트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주목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 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관련 기업들의 체크 포인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어떤 중요 포인트를 살펴봐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저 PBR주들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월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FOMC와 파월 의장의 발언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다음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물어보는 질문에서 파월 의장은 unlikely,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이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해당 상승을 끝까지 이어주지는 못했는데요. 또 여기에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빅테크들은 웃고 반도체는 울상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이야기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지금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했고요. 파월은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지를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혀왔습니다. 또 연준의 성명서에서 최근 지표에 따라 경제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낮은 속도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연준의 목표를 저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유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상환 규모를 줄이는 속도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연 3.5%인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여전히 2%포인트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은 제넷 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재무부의 소식인데요.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 사들이는 행위로 저희가 알고 있죠. 이 국채의 조기 상환으로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백 조치는 보통 시장의 유동성을 촉진하고 또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첫 번째 바이백은 오는 29일 일어날 예정입니다. 7월까지 최대 20억 달러의 2년 만기 국채와 5억 달러의 물가 연동채를 환매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 재무부는 5월 7일에서 1,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개별 기업 소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의 최근 주가 흐름이 사실 좋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마존은 상당히 좋은 실적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광고 매출 증가도 아마존의 실적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1,433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0.9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불어났고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효자는 클라우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1분기 매출은 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이익은 94억 2천만 달러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2만 7천 명의 직원을 해고해 왔는데요. 특히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이번 비용 절감에는 큰 부분 도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존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원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월가에서도 아마존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해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펫 네이선스에서는 246달러까지 아마존의 주가를 상향해줬고요. 오늘 아마존의 2% 정도 추가 반등 나오면서 179달러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미증시 마감과 함께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하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 굵직굵직한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정리해드리면 FOMC 이후에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5월 FOMC 금리 동결 그리고 국채 매도 속도 감속한다는 부분 발표를 했는데요. FOMC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3대 지수 반등하는 듯 했으나 기자회견 종료 후에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만 그나마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연준의 자산 축소 소식에 하락했고요. 어제 지표들도 또 중요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졸트 공고가 컨센서스 하회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는 ISM 제조업 지수 컨센서스 하회인데 한 달 만에 다시 50 이하로 하락하면서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들고 나오게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FOMC 이후에 시장의 첫 금리 인상 예상 시기는 12월에서 11월로 한 달 앞당겨지긴 했습니다.
일단 섹터 흐름 살펴보면은 반도체 쪽이 실적 실망감이 좀 하락했습니다. 우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정규장에서 3.5%, 시간외에서 10% 하락했는데요. 이 회사가 30일 발표한 1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가격 경쟁력과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신제품 출시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인데요. 대리나 컨타 같은 경쟁사들도 순행식 제품을 빠르게 준비하면서 치고 나오고 있다는 점이 경쟁 심화에 따라서 가격이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실적 발표한 AMD도 같은 이유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했고요. 최근 반도체와 AI 투자에 대해서 반영되었던 강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후퇴하는 부분이 오늘 관련주 흐름에서도 보여지는 부분, 아마도 좀 반도체 쪽에서는 아쉬운 상황이고요. 국내 반도체 관련주 오늘도 이러한 미국의 부진한 영향 이어받을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인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돋보인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8.7% 상승했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양봉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기금이 아모레 상장 그룹사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부분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 전반으로도 바스켓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전사가 턴어라운드에 시작했다는 부분이고요. 북미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해외법인 영업이익이 316억 원으로 OP 마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동사 주가의 방향성 키포인트 앞으로는 5월부터 반영될 코스알엑스 실적 주목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알엑스 매출 4,785억 원, 영업이익 1,675억 원 인식 예상하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도 기존보다 공격적인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센 상향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 워낙 좋은데 4월 25일 날 상장한 가성비 좋은 색조 화장품 삐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저는 제2의 IPM SC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에서 지금 라쿠텐 같은 곳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황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5월 6일까지고요. 중국 노동절 연휴도 5월 5월까지이기 때문에 뷰티 제품에 대한 판매 증가 기대감은 당시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닥에 놓려있던 자율주행이 테슬라 FSD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조금 들어오는 쪽은 퓨런티어, 퓨어소프트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인데요. 다만 이들은 전기차 업황 둔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 수급 추가 유입 여부 계속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별도 기준으로 클라우드와 AI 부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9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구조 개편인데요. 이 부분이 주가와 실적에 모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과 섹터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를 통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었죠? 네. 그러면 또 오늘 어떤 이슈를 오늘 또 포착을 하셨을지 쉬는 동안 포착한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진의 늪에 빠졌던 화장품 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1분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 역시 역대 최대치인 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난달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길 대표님, 화장품 여전히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형주가 중요한데. 네. 대형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LG생건도 실적 발표를 하고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치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녀 공장부터 시작해서 VT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잘 팔리는 상품 네네. 한두 개 이슈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가 사실은 이제 초반에 화장품 관련 섹터를 조금 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워낙 잘 나가니까 그 다음 바턴이 ODM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빠졌던 게 대형주예요. 대형주는 안 갔어요. 네, 근데 안 갔던 이유를 들어보자라고 하면 중국 쪽 수요 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딴 데 다변화를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변화한 실적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조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수치를 조금 본다라고 네네. 하면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10분기마다 영업이익이 반등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1,500억대. 네, 컨센이 한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300억 조금 더 나왔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냐를 보니까 중국 쪽도 괜찮았고 북미 쪽이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것들이 조금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0일 날 이제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2.9% 정도 올랐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조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면세 쪽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야 이게 대형주가 이 정도면은 나머지들도 잘 가겠구나 라는 얘기들이 이제 솔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2, 3주 전에 로레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시아 쪽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때 또 코멘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대형주가 살짝 조금 움직였고요.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대한 수치도 살짝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눈앞에 딱 보여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대형주가 잘 갈 거냐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중소형주가 반등은 최근 들어서 못 가다가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하고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많이 올라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형주랑 ODM 쪽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이 실적이 그나마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에 별로 기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상치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저효과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레알 실적 발표가 2주 빨랐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때 수치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컨센이 그때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가 낮았던 건 아니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보여줬지만 외부적인 중국 외 지역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 개선을 했는데 효과가 이제 매출로 잡히고 있다라는 게 잡혔는데 오케이예요. 근데 결론은 아직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가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눈높이가 너무 낮았던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화장품주들 중에 제일 궁금하고 전문가분들 나오시면 계속 물어보는 게 화장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형주가 중국 쪽에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쪽 그전에는 화장품주들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수출 많이 하는 종목들이 갔다면 이제는 중국 쪽 관련된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에 많이 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양수 겸장 두 개를 다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미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요렇게였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동남아도 이제 중간에 껴 있었죠. 지금은 중국이랑 전 북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워낙 낮았었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는 거.
북미 쪽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어찌됐건 트렌드는 이쪽에서 K-뷰티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K-뷰티가 잘 나가니까 결론은 여기 숟가락만 얹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피부가 좋습니다. 네. 근데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여행 많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굉장히 투명하고 맑습니다. 근데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피부 불만이 뭐냐면 잡티. 네, 근데 이 잡티를 잡아주는 게 한국이 좋다라는 이 K-뷰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미 쪽에 대해서 성장성도 저는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랑 북미 쪽이랑 중국 쪽에 같이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화장품주들의 흐름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수출과 함께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목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의존을 했었던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향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모멘텀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요, 중국 노동절 연휴가 끼어 있고요. 일본 역시나 황금 연휴 기간인 만큼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의 투톱으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전거래일 그래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장중에는 17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나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5일선 추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일 5%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흥품이 중소형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삐아 같은 경우에는요. 병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으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전거래일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죠.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의 흐름 좋죠.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모멘텀 받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길 대표님께 계속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중국 쪽을 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또 롯데관광개발 뭐 분야는 다르지만 네. 공시가 나왔어요. 4월에 카지노 매출이 100% 증가했대요. 2배가 전년 대비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중국 쪽에 이렇게 모멘텀 받을 수 있을 만한 화장품 종목 하나 살펴보죠.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요? 가면 됩니다. 왜냐면 야, 그거 ODM주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중국이랑 조인트 벤처였습니다. 네, 뭐 이센이라고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존에 중국에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기존에는 제품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따로 생산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대부분 코스맥스의 조인트 벤처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럼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맥스에 대한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전히 대형주냐 중형주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고은별 앵커님이 삐아 얘기했잖아요. 네네. 삐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는 봤죠. 요즘 주가가 잘 가니까. 네, 뭐 이제 주가만 잘 가니까 도대체 뭐 만드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1등이 컨실러입니다. 뭐 이거 잡티 가리는 거. 가리는 거. 2등이 립 글로즈라고 하나요? 뭐 이거 바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정말 핫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템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뜨면 필수템. 미친 듯이 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근데 항상 제가 볼 때 유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한 분기별로. 그러면 이 분기별로 유행 가는 걸 잡을 수 있냐?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어차피 자체 생산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면 대형 ODM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저는 이제 코스맥스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도 아까 제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북미 쪽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프리미엄 라인 비싼 거보다는요
인디뷰티가 조금 굉장히 강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좋고 그렇네요. 미국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맥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코스맥스 일단은 지금 14만 원대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는데 네.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존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 17만 원. 손절라인 12만 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계속 강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이랑 동시에 매출 수출 모멘텀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코스맥스 주셨어요. 자, 그럼 정태근 이사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 아니, 화장품 괜찮아요. 어떤 종목? 괜찮아요. 우리 정도 알려주세요, 빨리. 저는 이제 마녀공장. 마녀공장. 네, 마녀공장. 일단은 멀티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호세앵커는 계속 중국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길 대표님은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다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그 가족분들이 올리브영을 방문하게 되고 그쵸.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녀공장이 올리브영 내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할 때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쵸.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부터 중국 같은 노동절 연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 운임료가 싸고 그리고 위안화 대비 또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중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이제 노동절 연휴 기간에 8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뭐 대륙 인구가 뭐 10몇 억 되는 거 보면 8만 명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연휴에만 8만 명이고 지금 작년에 105만 명이 왔는데 올해 1분기 만에 벌써 1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이 수치라면은 4배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쇼핑을 싹 쓸어갈 건데 화장품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자국 제품에 대한 어떤 애국주의 이런 열풍이 불게 되면서 뭐 중국 본토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한국 화장품의 어떤 기능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방한 중국인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오프라인 쪽으로 트래픽 확대 기대, 그러니까 트래픽 매출 확대 기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미국 얘기인데 7월달에 이제 그 미국의 뷰티 멀티숍 여기 얼타라는 곳에 입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 쪽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둘 다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네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요. 그죠? 4월 화요일 30일 날 급등했어요. 이평선을 다 뚫었어요. 이평선을. 일단 있는 오랜만에 이평선을 올라갔습니다. 다 뚫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조용하다가 이렇게 대량거래 터진 적 이만한 대량거래가 거래량이 신규 많이 상장 외에는 실렸네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 대량거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중국 소비주 쪽으로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이 거래량이 뭐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처음엔 토니모리를 선택했었다가 이 상승에서 마녀공장으로 급하게 좀 바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녀공장까지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국내로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함께 골라주셨어요. 자, 이렇게 마녀공장과 코스맥스 알려드렸으니까요. 화장품 관련 종목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늘 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달 7일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합니다. 1년 8개월 만에 내놓는 신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장치로 LCD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OLED 발광재료 수요량이 2028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OLED 기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정태근 이사의 이슈입니다. 바로 OLED 관련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뭐 어쨌든 뭐 앞서서 뭐 애플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가 연휴, 그러니까 쉬기 전에 중국 쪽에서의 뭐 이런 계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OLED를 항상 가지고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 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런 이슈가 있어도. 혹시 프로그램 부제가 김호수를 이겨라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OLED 네. 말입니다. OLED가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희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네.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을 정말 잘하셨는데 OLED라고 해가지고 다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너무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LCD에 이어서 OLED까지도 이제 자리를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야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진동팡, BOE 이쪽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섹터 내에서도 전체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뭐 CSOT라든지 BOE라든지 이쪽과 연관성이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 쪽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 선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겠지만 5월달 애플이 이제 11인치, 12.9인치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에 사실 중국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BOE가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을 했었다가 탈락을 했거든요. 수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포기할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T용 OLED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아마 정말 물량 공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이제 시동을 걸었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또 한국 기업들이 골치가 상당히 아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공세가 상당히 무섭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BOE라는 기업이 있고 그 아래쪽에 2위 기업인 CSOT라는 기업이 있는데 차이나스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어쨌든 연내 8.6세대 OLED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과 연관돼서 그래서 서두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근데 중국 기업들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네. 이번에 1분기 때 글로벌 AM OLED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중국 물론 단일 기업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41%로 1위긴 하지만 한국, 중국 이렇게 점유를 봤을 때는 중국이 53%고 한국이 46%로 역전이 됐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53%고 중국이 43% 네. 여전히 한국이었거든요. OLED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스마트폰 패널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 장비, 거기에 들어간 어떤 발광 재료, 유기용 재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국 쪽으로 이제 장비업체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소모품이나 지적도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국 기업이 당연히 이제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누구 어떤 뭐 수주를 받았다더라, 납품을 한다더라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연관된 그러니까 지금은 BOE에 제한된 어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앞으로 비전옥스란지 CSOT란지 이쪽으로 뭐 연결한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8.6세대 OLED 이야기에서 뭐 선익 시스템이나 아바코가 이쪽에 중국 쪽에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뭐 이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OLED 나오면 LG 디스플레이 도대체 어떡합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간단하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 지금 어쨌든 뭐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그리고 전장용이든 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도태되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이제 아예 네. 시선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떠서 나갔지만은 2021년도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LG 년 디스플레이가 전입니까, 그런 얘기가 3년 주기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부각이 됐다가 한 3년 쉬었거든요. 네. 이제 부각이 될 때가 점점 다가오긴 타이밍이 했어요. 온다. 3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지난 최근에 이 OLED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 흐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최근 OLED 관련 기업들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애플이 IT용 OLED 시장의 개화를 주도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부품주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I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단연 선익 시스템입니다. 전거래에도 두 자릿대 강세 12%가량 상승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OLED 관련 기업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에서 8.6세대 증착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3%에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아바코도 4%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시스템과 동일하게 중국향에 대한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CD는 중국과 좀 연동이 있는 기업인데요.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라던가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1.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 차트상 봤을 때 좀 비슷합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OLED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만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OLED 관련 종목의 흐름 보시다시피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태인 이사님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으로 엮여 있는 걸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8.6세 증착 장비 납품 소식이 나오게 되면 선시스템이 상한가하고 이렇게 퍼포먼스 되게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제 BOE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아바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쪽 모멘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솔직히 빤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BOE 쪽으로 어쨌든 그 진공, 증착, 물류 장비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선시스템하고 같이 입찰에 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그 증착 장비가 그동안은 이제 그 선단 공정에 들어갈 때 캐논 도끼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캐논 도끼사 쪽으로 증착 장비가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논 도끼사 쪽으로 증착 장비를 수주를 받게 되면은 다음 수에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착 장비 관련돼가 선시스템이 좀 더 주가 반응이 그래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따라서 아바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BOE 쪽으로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바코도 좀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 26일 날 나왔던 이 대량 거래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PS인데 아직 주가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바코라든지 선시스템 대비해서는 그렇게 주가 위치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KPS 같은 경우도 그 DMP, 다이닛 폰 프린팅이라는 일본 회사하고 8.5세대급 설비를 개발했고 BOE 쪽으로 인장 테스트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8.6세대나 8.5세대나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장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쪽에 그 한송 네오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쪽과 이제 경쟁업체인데 이쪽을 제치고 BOE 쪽으로 먼저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시스템, 아마코 이런 이슈를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KPS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쨌든 중국의 차이나스타라든지 비전웍스라든지 BOE 쪽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이게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아바코랑 KPS를 두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일단 아바코는 지난 이 쉬기 전에 근로자의 날 휴장 전에 반응이 좀 나오긴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면 아바코는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가격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아바코 같은 경우 제 욕심에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7,500원에 17,500원과 18,500원 정도 밴드를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지난 그 화요일 날 18,300원에 끝이 났는데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호가 좀 낮게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를 좀 더 낮게 설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21,5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6,5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는 이렇게 봤고 네. 말씀해주신 KP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는 아직 낮은 위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네, 조금만 더 반응은 아직 없어요. 네, 저는 항상 이제 매수의 시발점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리 들어가셔도 되겠지만은 그 조금 전에 마녀 공장 보셨듯이 일단 대량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 이제 터지고. 간다, 나 갈 거야. 요 신호 나올 사인이나. 때까지만, 요 신호까지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퍼스트 무버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패스트 팔려 그 관점에서 가는 게 보이면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들어가거나 낮은 가격에 사는 그런 전략. 뭐 나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시간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나는 가는 거 보고 따라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KPS는 지금 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OLED 쪽 뭘 봐야 됩니까? 선익 봐야죠. 선익 시스템 결국에.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작년부터 계속 선익 시스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증착 장비가 사실은 그 OLED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장비 중에 그쵸.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캐논 도키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꼭 중국이 선익을 했냐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네. 하면 우선은 캐논 도키가 그 선익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일 것 같으세요? 증착기. 글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네. 2대, 3대예요. 아, 네, 그러면 기존의 캐논 도키에 넣어봤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선익 시스템이 기존에 그러면 그 증착기에서 항상 바로미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에서 쓰냐 안 쓰냐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 4월에 애플이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 써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오래 안 걸리고요. 애플에서도 허가 내줬고요. 가격도 3분의 1 가격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BOE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얘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얘들 하냐 마냐. LGD는요 지금 딱 보면 사면 초과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이 원래 잘했어요. 그래서 또 선제적으로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투자해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OLED 것도 지금 캐판을 잡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숫자가 애플에서 BOE가 수주를 얼마나 받냐 숫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LGD를 제껴서 올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중소형 패널을 다 OLED로 바뀌고 있는 시즌인데 BOE가 빨리 먼저 해버렸다. 그럼 LGD는 진짜 쳐다보다가 또 그러니까요.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LGD의 최대 난제는 뭐냐면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유증했죠. 유증해서 이제 돈을 가져온 게 한 1조 2,900억 정도 돼요. 1조 3천억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8.6세대 장비에 투자한다. 그러면 캐논 도키 거 한 대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바로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심지어 선익 시스템이랑 LGD랑 그 증착 장비 같이 개발 책수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D 쪽에서도 분명히 수주 뉴스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나라대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이 OLED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네. 올라가면서 비중도 많이 뺏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BOE가 선제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LGD랑 그다음에 BOE 외 중국 쪽에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주도 저는 올해 중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의 1년 매출이 사실은 작년에 뭐 1,200억대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대만 받으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뭐 제가 궁금했던 LG 디스플레이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과연 LG 뒤쪽 그리고 중국에서 또 다른 업체들이 이런 수주 소식을 우리 기업들에게 들려줄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할 수 있을지 모멘텀들,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슈와 투자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민강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관측들이 나오면서 우리 현지 시간 화요일 우리 휴일이었던 우리 전날 새벽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과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혹시나 이제 이번 FOMC 발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고 이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파월 의장이 입을 열었는데 금리 인상은 좀 이제 일축하면서 어쨌든 금리 동결이 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아짐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플러스 0.23%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어제까지는 마이너스 2%의 급락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마이너스 0.33% 정도의 소폭 하락으로 일단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태였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일단락이 된 부분은 긍정적이다.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지금 1.9%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루 전에도 미국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54% 정도의 이제 폭락이 나왔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어제 이제 새벽 시간에 마이너스 3.54% 급락하면서 이틀 동안 합쳐서 마이너스 5.거의 4% 가량이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크게 무너진 부분은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 우려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여파가 우리 증시 반도체 기업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시초에 조정받으면 종목별로 어느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지 잘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46%, 엔비디아, AMD가 마이너스 9.4%,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12% 정도, 그리고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3.7% 정도의 하락을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4,500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한 모습이니까요. 당분간 밑으로 4,200포인트, 4,300포인트 이중바닥 다지고 W 반등이 나오게 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PBR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계속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유가 하락으로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은 시초 소폭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오늘 아침에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안 좋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고 반등할 때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단기 시초가 공략주는 ISC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최근 이제 낙폭이 좀 상당했는데 오늘 아침에 반도체 종목들이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주목하자. 그래서 시초가 이하 매수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66,000원짜리 그리고 목표가는 79,000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3월 28일 108,000원에서 다시 7만 원대까지 마이너스 약 30%가량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오늘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어제 저희가 쉬었기 때문에 5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시작할지 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역시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저 PBR 주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실제로 오늘 움직임들이 있을지 이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관련 종목의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8시 50분 지나갔습니다. 잘 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께 먼저 오늘 시장 출발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봐야 할지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개장 전 탑3 어떤 이슈 꼽으셨어요? 네, 첫 번째는 FOMC 영향을 얼마나 좀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종목 차별화가 오늘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우는 이제 강보합을 보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하락을 했기 때문이고, 또 이제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좀 덜 매파적인 좀 발언을 한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아직 옳은 데이터 없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를 하지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네, 스태그도 아니고 뭐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었는데 종목 차별화는 주요 지수를 흐름을 살펴보면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 5월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거래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4월에도요. 4월 초에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4월은 조정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거래일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여러 섹터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인데 그쪽 종목군들 흐름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금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그 이제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이제 준비가 된 기업들은 좀 자율 공시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그럼 이게 기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외국인의 순매수 2위가 현대차였고, 또 최근에 관련된 섹터 중에 강한 섹터가 금융지주였기 때문에 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과 또 이제 금융지주 쪽의 그 두 섹터 흐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엽 이사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금융주와 완성차 기업들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여로 팀장님은 어떠한 이슈 뽑으셨을까요? 네, 확실하게 오늘 FOMC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의 강세에 보일 텐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섹터는 화장품인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바로 앞 코너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처음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바닥을 잡고 상승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지는 2주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관련 종목들, ODM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 간에는 안정적 실적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안정적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천천히 들어왔다고 한 다음에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이 나와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워낙 좀 기술적인 위치가 낮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가 리포트를 보더라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 덕분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더더욱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클리오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섹터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전 2차 전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슈퍼차저 이제 전원 해고했다는 소식이 조금 아쉽지만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는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자율주행 차량이 중국의 그 규정을 인증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과 이제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 수급 동행도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 차익실이 나오면서 그 자금이 하드웨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하면 이제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안정적 실적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실질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옵트론텍이나 하이비전, MC넥스 이렇게 좀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현대 오토에버나 HL 만도 이쪽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의료 AER 한 70%, 그다음 교육 30%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물론 그 다른 뭐 마이크론이나 뭐 ASML이나 인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하냐 하회하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은 좀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이렇게 기술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은 AI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이런 AI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간접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실망 없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의료 AI까지도 진행한다고 하면서 국내 의료 AI 토종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JLK가 동남아 쪽에 어떤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서 좀 기간주로 거의 2달 가까이 겪었던 의료 AI 관련 종목들에 좀 온기를 넣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의대 증원 뉴스가 나오면서 교육주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의대 증원이 계획대로 좀 차질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의료 AI, 원격 의료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어떤 JLK나 루닛, 리가켄바이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 한다면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메가MD 이렇게 아직 거래량을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봐야 할 개장전 탑3 두 분이 꼽아주셨는데요. 뭐 겹치는 것도 있고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양시장 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시장의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예상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하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견조하게 버텨주는 출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0.2% 조금 더 깊게 밀리면서 866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의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되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급락세로 지금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하락에 SK하이닉스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역시나 뭐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한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들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부의 기업 밸류업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 PBR 관련 기업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4% 밀린 채 출발이 될 예정이고요. 기아는 반면에 0.7%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차의 매출 미국 판매가 소폭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전기차 판매는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강보합 KB금융이 오늘 2% 이상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면서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역시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1% 이상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오늘도 날아갑니다. 0.2%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 이번 달 16일까지 미국 FDA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죠. 이와 함께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0.2%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1위부터 5위권도 좀 혼조세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쉬었고 5월의 첫 거래일이 스타트가 됐는데 아까 이상엽 이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거래일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계속해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나타나게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이것에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시장에 반영을 해야 할지 눈치 보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고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이어질지 또 시장의 분위기 출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은별 앵커와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5월 첫 거래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알린 상황인데요. 역시나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부진이 국내 증시를 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간밤에 5%가량 하락을 했죠. 이에 대한 영향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은요.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2.9%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 이후에 다시금 2%대 물가 안착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그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기업들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0.5% 상승 출발한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2.3%가량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나름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한 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부분별 실적 확정 실적이 발표된 게 오늘도 여전히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좀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의 전원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투심이 살짝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1.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나 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얼만큼 상승하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 기대치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완성차 기업들 엇갈린 방향성입니다. 현대차 0.2%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반면 0.6%가량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KB금융이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신한지주까지도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일하게 삼성물산이 0.1%가량의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4%가량 하락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조금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은요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9시 40분경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0.6%, 1%가량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0.2%가량의 약세. 반면 알테오젠이 오늘 0.3%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클래시스가 3%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즈 오늘 하이브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죠. JYP 엔터 0.4%, SM은 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도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가운데 어떠한 업종이 많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유통 상사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 업종도 0.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카콜라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음식료 업종 경기 방어주 성향, 지주사와 같이 저 PBR 관련 기업들을 엮이면서 오늘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0.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가스가 오늘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던 종목들 다시금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시장의 힘이 약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어떠한 이슈를 포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 상황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양시장이 약보합권 수준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0.09%, 코스닥은 0.07%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장 초반에 0.4%대 하락세보다는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50억 원 조금 못 미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38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양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200억 원 가까이 각각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면 저희가 지난 쉬기 전에 그저께 원달러 환율이 138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1380원대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1378원대로 일단은 스타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일단은 조금은 안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어떨지 또 어떤 업종이나 이 섹터를 주목해봐야 할지 이상임 이사님 어떻게 시장 지금 분위기 파악하시나요?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양시장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지수도 이제 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도 장 초반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지만 매수세가 좀 확인되는 모습도 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일단 뭐 제가 이제 코스피 말씀드리니까 2680 지키면 그래도 투심 견조할 수 있는데 2680 지키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도 줄어드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업종을 살펴보면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 업종이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섹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 지금 그래도 저감에서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기기, 전선 쪽 이쪽도 좀 강한 모습이고요. 또 차 부품주들, 또 화장품, 엔터, 조선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미용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도 지금 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뭐 게임 그리고 또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중국과 일본의 또 연휴 시즌인데 또 여행주들 또 방산주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섹터만 하더라도 5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도 의미 있게 또 차지하는 투심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단연 좀 눈에 띄는 거 2-3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화장품입니다. 한 섹터에서 상한가 종목 혹은 20% 넘는 기업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쏠렸구나, 뭔가 투심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연휴 전에 어떻죠? 화장품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삐아. 그래서 삐아가 지금 13%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마녀공장 6%, 뷰티스킨 뭐 6, 7%, 뭐 토니모리, 뭐 손 팀장님이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 강했던 섹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면 투심이 괜찮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산, 풍산이 오늘 목표 주가가 뭐 8만 원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벌써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5% 상승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2.8%,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1%대 상승하면서 조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좀 미스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과 함께 볼 수 있는 쪽이 역시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원택이 그래도 한 1,500원은 지켜지면서 3% 상승 나오고 있고 뭐 APR 이제 30만 원이 눈앞입니다. 그래서
2%, 뭐 클래시스도 2% 상승하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6% 상승하고 있어서 뭐 여러 섹터 상승하고 있지만 연휴 전에 강했던 섹터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고 방한 관광객 관련된 뭐 화장, 피부 미용기기 이쪽 여행주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 돌아서는 모습인데 투심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가 일단은 보합권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승 하락 시소 게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화장품주들이 오늘 역시나 강한 모습이고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 에너지 개발에 14조 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WTI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손윤호 팀장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마이너스 0.5% 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어도 우리가 뭐 근로자의 날로 쉰 것도 있지만 쉬는 사이에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 이내에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줬는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나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 시장이 어제 쉰 거 빼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5% 이상 거의 좀 비슷하게 밀려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마이너스 0.5%도 아니라 오히려 강보합 전환에 성공한 것은 정말 좀 괜찮은 수급 상태였다 여기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양시장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시작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 그다음에 외국인과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천천히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전장은 굉장히 예상외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 생각하신 것처럼 FOMC나 오늘 애플 실적,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의 끈을 좀 풀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비만 치료제랑 통신 장비랑 이제 유리 기판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조금 어지러우니까 시장과 상관없는 제약 바이오가 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올해 안정적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덴마크 기업입니다.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덴마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아스코 뉴스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한울 소재가 이제 6G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도 있지만 자율주행에 따른 이런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이나 어떤 완성차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통신 장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인데 일단 거래대금 실리는 걸 봤을 때는 일단 그 6G가 70%,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30%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월요일날 강세 보이고 화요일날 눌림목 만든 다음에 오늘 재차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은 소재 기업들,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약간 동박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상승과 하락 공방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그럼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나 또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할 지 13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섹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독 빨간 동그라미가 큰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화나인데요. 마리화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이유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마리화나를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데 시동을 걸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의
반도체 불확실성이 산존하다 보니까 테마성 움직임도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바이오가 오늘 강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오늘 저 PBR 관련 기업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은행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은행 이슈 소멸,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걸까요? 현재 구간 파란색 동그라미가 집계되면서 은행 섹터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페루의 이 육군 전력에 도움이 되는 차륜형 장갑차로 한국의 백호를 낙점했다. 이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로템과 STX가 30대의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지금 무더운 이 날씨가 지속되면서 폭염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습니다. 폭염,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흐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지금 이 시각 개장한 지 15분여가 흘린 이 시점에 어떠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D&D 파마텍인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고요. 일라이 릴리에 대한 호실적 앞으로의 가이던스의 상향 조정에 대한 훈풍과 함께 현재 구간 4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전거래에서 오늘도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운영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로 조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역시나 상한가에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나 좋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에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마녀공장도 9% 이상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중국과 일본 긴 명절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마리화나 관련주들 언급해드렸는데 우리바이오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6G와 관련된 국책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시간외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LS 에코에너지가 7%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기업입니다. SN 같은 경우 6%가량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원전선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현재 구간 2%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본느는요 1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역시나 거래가 지금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꼽았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오늘은 약하지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상엽 이사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실 때 한 3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짧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삼양식품 빙그레 거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면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관련된 섹터에서 볼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네, 농심 볼만한 것 같습니다. 농심도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와서 여기 한 41만 원에서는 손바뀜이 필요한 상황인데 농심이 연기금이 7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점, 그래서 41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보면서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방산 섹터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섹터 중에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이틀 정도 54,000원 강하게 안착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밀렸는데 밀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오늘 한 2%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이 8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이번 달 중순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산뿐만이 아니고 원전과 관련돼서도 좀 볼만한데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오는 종목 한국항공우주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수급 관심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택입니다.
지금 지수가 뭐 보합 전후에서 좀 등락을 보이면서 좀 특별히 뭐 방향성은 없지만 원택이 지금 4% 상승하는데 4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 지켰고 캔들상 양봉이 4일째 이어진다는 거는 투심이 괜찮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올해 뭐 성장성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조정시 뭐 1,500원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함께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세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손현호 팀장님도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펩토론의 SKC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펩토론 같은 경우 앞에서 투자 인사이트 말씀드렸고요. 약효 지속정 주사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신약이 있는데 이 신약에다가 약효 지속 기간을 늘려주면서 어떤 용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효과를 높여주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펩토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랄리랑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적으로 붙여주는 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재현 변경에다가 약효 지성성까지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국내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협업 중이다. 요 정도까지만 밝혔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멀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일정도 있고 전방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펩트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캠트로닉스나 뭐 삼성전기나 뭐 JNTC 이런 종목들은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전방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나 FNS테크 이런 종목들이 SKC에다가 이제 동박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수입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리 기판에 동박이 들어간 다른 뉴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SKC 이런 부분들 들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안정적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은 SKC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대응할 키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이상희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시장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마지막까지 한번 시장 살펴볼까요? 네, 지금 시장까지 반도체 빅2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한 가지 뽑자면은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의 2개의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이제 뭐 코스피 이전 액분 소식이 나오면서 그 영향도 컸지만 2차 바닥을 찍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전후로 해서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또 오후장에 어떤 2차 전지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연휴 때 4월 달에 그 이제 양극재 수출 중량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866톤이 기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실적을 잘 살펴보자. 손현호 팀장님도 어떻게 오늘 대비하면서 키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뭐 FMC랑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제 이제 상방 물량, 이제 압박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제가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좋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슈로 최근에 꾸준하게 강세를 받지 않았던 최근에 뉴스가 부각됐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직면된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출발 준비를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이 휴장하기 전에 알려드렸던 오늘 봐야 할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TV 이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샌라이브 정재훈 대표가 제시한 시초가 공략주였는데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장 출발은 28만 1,000원으로 스타트를 냈고 목표 가격은 33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이제 좀 2차 바닥 신호를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알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자, 지금 현재 일단은 1.59%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27만 9,000원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가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바닥 잡는 신호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시가총액 크고 평균 거래량도 많고 좋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은 HK 이노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HK 이노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동사의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수준이 PER 9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가격 구간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약업체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은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1분기에 견조한 K캡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해외 쪽에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그 중국과 미국의 임상 결과가 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임상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그 주가 탄력도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성장이 원년이 되는 부분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 쪽에 모멘텀이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K 이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해외 쪽에서 실적 개선세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데 자, 오늘도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무난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잘 달리는지 저희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HK 이노엔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끝까지 잘 달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네, 우선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올 한 해 주시장에 계속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진행이 될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렵게 시장에서 얘기하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이게 어렵죠. 네, 그런데 이걸 좀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당연히 저평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국 시장보다도 현재 주주 가치,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증권회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해서 1배 미만이었을 때는 주식을 사고 1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주식을 팔아라. 그래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매매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 이게 얼마나 조금 창피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동안 저평가를 회복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2월에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서 뭐 맹탕이다, 네.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오늘 발표되는 내용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이슈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일본의 그 밸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기업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개인의 뭐 분리과세라든가 기업의 또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의 상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3년에 회사법을 2번이나 개정하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이 기업의 그 법인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출범하고 6월 정도에 7월 정도에 이 부분이 이제 상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단순히 가이드라인 측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궁극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도 2번이나 개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회사법을 상법이죠. 일본은 회사법이고 상법을 2번 정도는 최소한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짧은 그 요구에 의해서 왜 주가가 안 올라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궁극으로 올 한 해 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진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발동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변적으로 이번 그 밸류 프로그램 내용이 오늘 장에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겠지만 궁극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도 반응을 안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네.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네. 6월부터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궁극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5월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래 왔는데 이번 해는 좀 어떨까? 과연 이번 해는 이런 밸류업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증시가 좀 버텨주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은배 네. 랭커가 오랫동안 주식 경제 관련해서 채널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네. 5월에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 통설입니다.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날이다라고 해서 4월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들 네, 하시는데 맞아요. 지난 10년 기간 동안의 그 주식시장에서의 월간 기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4월 주식시장은 10번 중 6번이 상승했고요. 2번은 보합, 2번 하락입니다. 네. 5월 증시는 7번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과 4월 증시가 안 좋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설에 대한 그 징크스이고요. 아니면 상승해서 팔아라는 건가요? 차익 대부분 매도에다. 4, 5, 네. 6월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 전체 10년 동안의 주가 지수 네. 흐름에서 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 이번 5월장 우리가 단순하게 나쁘다, 안 좋다, 과거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4월장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아래꼬리 길게 다는 형태에서의 맞습니다. 시장 자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5월장도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다. 5월장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밸류업 테마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융주, 은행주, 뭐 자동차 관련 기업 되게 많은데 네. 어떤 걸 좀 더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밸류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목들을 판단할 때 뭐 금융주나 PBR 1 미만의 종목들을 많이 판단하죠. 네,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 물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은 자산 가치죠. 네. 이 다음에 넘어갈 대목에서의 흐름은 주가 수익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PER로 넘어가고요. ROE, 이익 가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밸류업을 작동시키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년 동안의 그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22년 4월에 최초에 시작을 했고요.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과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계속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죠. 네. 지난 2월 28일인가 2월 27일에 최초의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3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리고 4월에 전체적으로 5월에 나올 만한 여러 가지 그 기업 부양, 동료책,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한 내용에서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2년 동안 추진되었던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대신 우리는 1년 내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에서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간 측면에서의 내용은 짧지만 그 일본의 벤치마킹된 아주 충실한 내용으로서의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PBR 1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은 PBR 1 미만의 기업들이 일정 구간에서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익이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PBR만한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 흐름이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적 흐름에서의 주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어떠한 기본적으로 섹터? 이제 네. 앞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실적 받쳐주는 기업들은 국내 주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에 이제 PBR 종목에서 많이 거론되는 금융주죠. 맞습니다.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최근에 일정 구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오늘 조정은 받고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PBR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그 일본의 그 최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쓰비시 은행이 있습니다. 네. 미쓰비시 은행 같은 건 시총 기준으로 해서 일본 시장에서 한 3위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죠. 이 기업이 2022년 4월 당시에 우리와 같이 은행주도 일본에서 굉장히 저평가했어요. 네. PBR 기준 0.3이었거든요. 근데 2년의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0.3에서 0.6, 0.6에서 0.9, 최근에 0.9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2배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맥락에서 전체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은행주가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측면으로 업종 선택에서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금융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에서의 내용입니다.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네. 지금 좀 봐도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나의 팁을 더 네. 추가적으로 드리면 네. 일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반 좋아하는 것은 어쨌든 아니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대로 그 시장에서 움직였던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2년 동안에 금융주가 주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한 3개월 상승하고요. 또 4, 5개월 조정을 받고요. 네. 기간에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한 3, 4개월 상승하고 이런 상승과 조정의 과정을 2년여 동안 거치는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주 내에서 KB금융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2월부터 3월, 4월 초까지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고는 있죠. 네. 하지만 이 조정받는 것은 하락을 위한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조정 단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해당 금융주 또 은행주 이런 해당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된다라는 측면에서 금융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금융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장이 흔들릴 때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뭐 성장주들이 못 가는 상황이 계속 발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소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저 PBR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게 되면 성장주들은 오히려 또 소외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네. 발현됐었죠. 네, 그렇죠. 저PBR 종목이 가게 되면 성장 섹터에서 좀 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장에 네.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돈이 저PBR 종목도 사고 네. 성장주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이렇게 충분하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의 최근까지의 고객 예탁금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50조에서 55조까지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전 단계에서 수준을 보게 되면 예탁금 규모 측면에서 시장의 유동성 측면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상황에서 예탁금 규모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55조 이상의 예탁금 수준에서의 올라선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움직이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이 현재 확보되어진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형태로 성장주와 저PBR 관련 종목 내에서 시소 게임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좀 다른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시장이 움직일 때는 성장주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저PBR 종목도 움직이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해당 섹터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구간 올라가야 되면 쉬는 과정, 그리고 일정 구간 올라가서 또 쉬는 과정, 그리고 종목 간의 섹터 간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섹터 내에서 일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의 곡선은 두 섹터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전의 흐름처럼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종목이 빠지는, 과도하게 빠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시장에 대한 그 두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저PBR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네.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런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고 네.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을 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평가를 해소하는 구간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 2, 3월 환율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16조를 매수했어요. 네. 최근에 뭐 사고 팔고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들의 센스는 상승,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쪽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조화하는 현상에서의 우리 주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한국 주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된다.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으로 보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국내 그 경제 상황 자체가 중국과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직 좀 해소가 됐을까?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네. 질문이십니다. 네.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 네. 첫 번째는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문제,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쪽의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 증시는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대북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는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장에 연동된 우려를 판단하지 않고 있죠. 외부에서 평가만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관련 이슈죠. 당연하게 중국 시장이 개선이 되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 하에서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부양, 레벨업되는 과정이 네. 나타날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지난달 발표된 PMI라든가 GDP라든가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도 그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측면으로서 중국 시장과 연동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중국의 지표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중요합니다. 같고 대표님의 말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것이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까요? 해소돼야 되고요. 네. 많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요, PBR 기준으로 네. 제가 아까 1일 네. 근처에서 현재 국내 주시장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최소한 중국보다 높은 1.5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네. 1.5배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시장은 최소한 3,000포인트 이상이 가야 되는 측면입니다. 네. 3,000포인트요. 3,000 듣기만 해도 기분 이상의.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서는요. 오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쨌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개장한 지 이제 4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 시장이 쉬었고 또 이제 주말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 시장이 일단은 출발했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하면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이제 파월 의장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기자회견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동안 시장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조금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만큼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특히 나사 선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상승세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아까 8시쯤에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좀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따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좀 게임주가 크게 상승한다는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콘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한 만큼 소니나 닌텐도와 같은 이제 협력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지금 관련된 흐름이 나오시긴 했었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좀 큰 기대감으로 좀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LG생활건강과 지금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하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던 만큼 이번 2분기 실적도 가이던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2시에 지금 주목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죠. 2차 세미나입니다. 오늘 2차 세미나에 대비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상무 부총리도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그리고 배당세나 이런 법인세와 관련된 조금 구체적인 법안들의 향후에 자율 공시를 통해서 어느 수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또 4시까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 자체는 이미 조금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 자체가 좀 마이너스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기주사들이 조금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충분히 반등할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내일 F 실적 발표가 납니다. 물론 이제 비전 프로가 1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전 프로에 관련된 업무도 나오겠지만은 결국엔 2분기나 3분기에 나올 그 아이폰 16에 대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 콩쿨 이슈가 제가 볼 때 그게 아마 초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늘 오후장에 좀 전략을 좀 내세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AMD나 퀄컴이 조금 워낙 이제 부진했던 모습이 있지만은 퀄컴이 그래도 시간 내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에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뭐 하이브의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이런 것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5월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